네, 지금 금융조세 포럼 금융조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작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조세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참 그 포럼에 모임을 제대로 못한 지가 횟수로는 2년 돼갑니다. 근데 작년에는 그래도 9차례 정도의 그 포럼 행사를 했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활동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려서 지난 6월 달에 세미나 한번 하고 결국은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 금융조세 현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저희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는 ISA, 그 강명 과제와 계좌의 개선 방향입니다. 저희 금융조세 포럼은 2016년도에 ISA 제도를 도입하는데 무엇보다도 많은 노력을 하고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ISA 제도가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권은 ISA가 도입되고 관련 조세 지원 제도가 발표되면서 ISA 가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ISA가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ISA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각계 분야에 계신 분들의 그 의견들을 듣는 것이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TRS를 활용한 조세 차익 거래입니다. 이 TRS 거래와 관련해서 최근에 국세청에서 추진이 있었고 이에 대한 조세 불복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금융조세 포럼에서는 금융회사들의 원천 징수와 관련된 이러한 그 제도들,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토론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TRS와 관련된 쟁점 그리고 이 조세 마찰 이슈를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이런 관련 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급한 과제 2개를 택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게 됐고요. 오늘 그 주제를 맡아주실 황세훈 박사님, 오정문 교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문성훈 교수님, 오윤 교수님, 임동훈 박사님, 손영철 박사님, 기은선 교수님, 유혁선 교수님, 정훈 회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이러한 영상 송출 업무를 담당해 주신 정훈진 씨에게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금융조세 포럼 활동에 대해서 항상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롯데 장학재단에서 저희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면서 오늘 후원기간에 롯데 장학재단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수석 부회장을 맡고 계신 안경범 교수님과 저희 포럼 회원들이 이 세미나 준비에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미팅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눈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레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세션은 국민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ISA 강명 과제 및 세제 개선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한림대학교 문성훈 교수님이 자장을 맡아서 한국경제연구원의 임동원 박사님 그리고 전용철 세무사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먼저 황세훈 박사님께서는 그 발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 맡은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성우입니다. 첫 번째 발제는 국민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ISA 당면 과정 및 세제 계산 방향이라는 주제로 최근에 이제 8월달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세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추가적으로 ISA가 국민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세제 활동을,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자산 관리 기구로서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식의 제도 개선 내지는 세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먼저 국민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 및 정부의 역할 분담이라는 소주제로 이제 왜 ISA 제도라는 것이 필요했고 도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도입되는 2016년도에 도입이 되죠. 이제 도입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났는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려보자면 저금리 고령화, 이렇게 크게 이제 뚜렷하게 특징 지을 수가 있겠죠. 다들 아마 뚜렷하게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저금리 이제 고령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은퇴 자산의 축적, 특히 65세 이후 은퇴 이후의 그런 자산 축적, 소득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은퇴자산 축적의 필요성 내지는 여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퇴직연금제도, 2006년도였나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제도가 계속해서 강화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왔죠. 근데 그렇게 은퇴 이후의 자산 축적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100세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만,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25세 전후 정도에 보통 이제 요즘 조금 더 늦어지기는 합니다만 25세에서 30세 정도에서 보통 많은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이 직장생활 내지는 경제활동들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60세 전후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년에서 35년 정도의 본격적인 경제활동 기간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경제활동 기간에서의 자금 수요에 대한 그런 대비 내지는 지원의 필요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산 축적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이것이 결국은 이게 그 은퇴 이후의 자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 세제적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고령화와 관련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가 나타났던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 기조가 굉장히 뚜렷해져 왔죠.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5%고요. 그 다음에 은행 예적금 평균적인 금리를 살펴보면 1% 내외 정도의 이제 금리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금융시장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금리에 이제 만족하기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들이 발생을 하죠. 머니무브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자금들이 은행을 벗어나서 그 이외의 영역,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영역,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찾아서 자금들이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현상을 아주 단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례였다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제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니까 투자자들이 결국은 위험자산 투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가 점점 더 뚜렷해지죠. 1%대로는 이제 만족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1%대에서 자금을 계속 불렸을 때 결코 이게 나의 자산 축적, 예를 들자면 집을 산다거나 이럴 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시드머니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런 식의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험, 일정 수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해보자 하는 이런 이제 그 트렌드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또 이전의 기간 동안에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은 아니었어요. 이때의 국내 정기 예금 평균 금리를 살펴보면 약 5% 정도 나오거든요. 평균 예금 금리가 5% 정도 나오는 거니까 이때는 사실 머니무빙 현상이 그렇게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위험자산, 주식의 편입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때부터 이미 나오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죠. 근데 이게 2020년 작년 같은 경우는 0.8% 수준까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금리가 5%에서 0.8%로 하락하게 되면 30년 동안 저축으로 운용했을 때 자산 규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축적이 되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약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그 은퇴 이전의 기간과 은퇴 이후의 기간 공통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그 예적금, 안전자산 중심의 그런 자금 운용을 통해서는 기대하는 그런 수준의 그 경제 생활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동안의 ISA 투자 내지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그런 이제 투자 생태들을 관찰을 해보면 여전히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 운용이 굉장히 부족하게 관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선이 뚜렷하게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낮은 수준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은퇴 이후에 그런 시기에 대비하기에 혹시 부족한 그런 수준이다.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추구하는 행위들, 물론 이제 고위험 수익, 고수익이라는 것은 높은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만큼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계획된 방식으로 준비된 방식으로 리스크 테이킹이 일어났을 때는 결국은 그 평균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을 향유할 가능성은 그래도 상당히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화된 그런 기법을 동원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리스크 프리미엄의 향유라는 그런 방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에서 결국은 정부도 은퇴자산의 축적과 국민재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뚜렷하게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원, IRP 제도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ISA 제도 도입 및 여기에 따른 세제 지원 강화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축을 형성하더라도 노후 대비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재산 마련 효용성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문제는 이 저금리 기조가 단기간 안에 굉장히 뚜렷한 그 방향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수의 국민들은 그 위험자산에 대한 편입 비중이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많이 공유가 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당신의 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이 얼마나 편입되고 있나요? 내지는 당신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또는 ISA에 얼마나 위험자산이 편입되고 있냐라는 것들을 조사를 하거나 서베이를 해보게 되면 그 비중은 여전히 대단히 낮다라는 거죠. 개인연금 같은 경우,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60%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ISA도 이전에, 그러니까 2020년까지의 ISA 그 운영 현황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원리금 보장형, 안정추구형으로 ISA가 운영되어 왔다라는 점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스스로 내지는 가입자가 여전히 그 운용에 대한 부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형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들이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입자들에게 위험자산 편입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고요. 이러한 방향성에서 ISA 제도가 꾸준하게 개선이 되어 왔고 향후 추가적으로도 이러한 방향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꾸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계획된 방식으로 준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그냥 위험자산을 단순히 높이세요라는 방식으로 가져갔을 때는 그 결과가 사실 대규모 투자 손실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험자산의 편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준비된 방향의 계획된 방향이 좀 잘 위험이 분산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가 처음부터 도입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운용이 가능한 수단을 마련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이 필요한데 이전에는 정부의 그런 세제적 지원은 은퇴 자산의 축적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왔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IRP에 주어지는 세액공제들,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주어지는 그런 세제적 혜택들, 그런 구조들을 살펴보면 사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세제적 혜택들이 주어져 왔거든요. 반면에 이 국민재산 형성 지원이라는 이 부분도 그 중요성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여기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 사실 국민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ISA,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었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ISA였는데 거기에 주어진 세제 혜택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 200만 원 정도의 발생하는 수익의 2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세제 혜택을 주고 그 이외에 대해서 물론 이제 분리과세라는 그런 혜택들이 추가적으로 더 주어지기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수준의 세제 혜택이 주어져 왔다라는 그런 점들을 평가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 자산의 축적이라는 그런 중요한 명분, 방향성과 굉장히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은퇴 이전에 그런 국민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여기에 자금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학계와 업계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이어왔고요. 이러한 그 결과가 이번 8월달에 나타났던 그런 이제 ISA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책 이런 것들로 이제 이런 결과들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계속 이제 ISA 제도와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그런 그 이후에 자산 축적에 관련된 그런 이제 자산 관리 기구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는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연속성상에서 바라봐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ISA 제도가 이 도입 목적을 살펴보면 국민재산 형성을 지원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도입 목적을 가지고 뚜렷한 도입 목적을 가지고 있죠. 반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연금이라는 이런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는 은퇴자산 축적인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고요. ISA는 이 ISA 제도도 결국은 여기서 그 자산들이 잘 관리가 되고 운용이 된다면 결국은 그것은 문제자산 축적이라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ISA 제도는 문제자산 축적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자금 수요 주기까지를 반영해서 은퇴가 일어나기 이전의 시점에서도 충분히 활용하고 그 수요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차이를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연금 상품들은 주로 강제 저축의 성격을 대단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55세에서 65세 정도 보통 이제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은퇴 그 이후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강제 저축의 성격 따라서 장기 보유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ISA는 그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자금을 인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필요한 경우라면 중간에 은퇴 이전에도 언제든지 인출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항상 모든 경우 항상 자유롭게 인출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제한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몇 개의 사유, 합리적인 사유에 대해서 인출이 허용될 수 있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장기로 끌고 갔을 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장기적 유인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죠. 따라서 인출에 대한 제약은 ISA는 연금 상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연금 제도는 연금 상품들은 인출에 대한 제약을 상당히 높게 강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제 혜택 방식을 살펴보면 ISA 제도는 운용 결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금 상품인 경우에는 대체로 납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거기에 따른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세제를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환경,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세제적 지원이 정상적으로 내지는 그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융투자업계의 노력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러한 가계로부터의 머니 무브 현상이 뚜렷해지고 위험자산에 대한 편익비중 확대라는 그런 수요가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적절한 상품, 적절한 서비스를 통해서 그리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마련한 이런 운용 기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연결 통로 내지는 연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투자업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ETF 기초 상품이라든지 ELS 상품들 수익 위험 구조를 조금 다양화시켜서 다양한 종류의 ELS 상품들이 이렇게 출시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이러한 상품들이 ISA나 혹은 퇴직연금 이런 부분들에게 폭넓게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비용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수수료 구조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금융투자업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ISA 제도 도입이 된 그런 개요 그 이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변화가 이어져 왔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제도는 2016년 3월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5년이 좀 더 지났습니다. 5년 반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현재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입자 수는 8.4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가입자 수는 94만 명. 이제 조금 많이 늘어났다가 초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ISA 계좌들이 이제 연비죠, 개설이 되죠. 그렇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계속해서 자연 감소들이 발생을 하다가 이제 올해 이제 투자 중개형 ISA 제도 여기에 대한 세제 지원들이 강화가 되면서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다시 또 계좌의 개설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그때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도 도입 초기에 만기가 5년으로 설정이 돼서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1년 올해 만기가 대거 도래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계좌들이 상당히 다수 있다. 근데 이제 일몰 계정이 최초에는 이게 일몰 계정이 들어있는 상태로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일몰 규정이 이제 폐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본 3년으로 세팅을 하고 계속해서 그 이제 만기를 연장을 하거나 또는 만기를 아주 길게 잡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데 지난 5년간 ISA 가입 계좌 수를 살펴보면 323만 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가입 계좌 수로 이제 통계가 잡히는데 그중에 265만 개, 82% 정도가 그 제도 도입이 되었던 2016년도 가입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ISA 제도에 대한 이런 개편 작업들, 개선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올해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계좌가 최소한 140만 개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 중개형 ISA 제도가 도입이 되죠. 그래서 실제 이제 ISA 총 가입자 수는 올해는 오히려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ISA 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 개편되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자면 일몰 제도가 폐지가 되었고요. 올해. 그다음에 이제 가입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그 이제 자격 요건들이 많이 완화가 되죠. 그래서 가입 대상이 확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 편입이 허용이 되어서 국민 자산 형성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좀 상당히 이전 제도에 비해서는 많이 강화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기 이전에 그런 이제 ISA 제도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그런 연금 상품들, 전체자산관리수단과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자산관리법으로서의 차별성이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세제 혜택도 사실 그렇게 뚜렷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그 부족한 측면들, 낮은, 약한,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세제 혜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들이 꾸준하게 제기가 되어 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ISA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잔고 중 이제 이게 올해 1월달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은 이제 위험자산의 기준들이 많이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는 현상들이 뚜렷하게 관찰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올해 1월달 기준으로 봐서 전체 잔고 중 예적금의 비중이 무려 72%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통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RP나 IMF 등 안전자산 비중까지 보통 이제 RP나 IMF는 예적금에 굉장히 준하는 수준의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이런 안전자산의 비중은 무려 82%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너무 안전자산 중심으로만 운용이 되면 그 의도했던 도입 취지를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던 거죠. 2021년 이후와 그 이전에 ISA 제도 개편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번에 8월달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기 이전에 개선되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이게 일몰 규정이 있어서 5년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 일몰이 되도록 그런 규정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이제 영구화가 됐죠. 일몰 규정이 폐지가 되면서 영구화가 됐습니다. 가입 자격도 이전에는 소득 있는 국민이었다가 이 소득 요건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19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 가능. 물론 여기에 이제 예외 사항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죠. 금융종합 과세에 이렇게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은 여전히 가입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다 가입하는 어떤 아주 보편적인 가입 자격을 수준으로 완화되지는 아직 않았다.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편입 가능 상품은 이전까지 예적금 공모펀드 MMF 파생자합 증권 리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가 상장 주식이 2021년부터는 상장 주식이 여기에 추가가 돼요. 그래서 투자 중개형이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유형의 ISA 제도가 올해부터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을 추가할 수 있게 된 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가입 방식 살펴보면 이제 만기는 5년으로 설정되어 있다가 올해부터는 최소 계약 기간이 3년. 물론 최소 계약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기간으로 만기를 설정하는 거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혹은 20년 이렇게 만기를 설정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만기가 도달했을 때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납입 한도 연 2천만 원까지 ISA 제도에 납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5년을 한도로, 그러니까 5년 동안 2천만 원이니까 최대 1억이 있죠. 그리고 5년을 한도로 이제 미납분을 2월 납입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2천만 원의 납입 한도가 있지만 올해 예를 들어 1,500만 원만 납입을 했다면 내년도에는 2,5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2월 제도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사실은 가장 첨예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전에 그러니까 2020년까지의 ISA 제도를 살펴보면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허용을 합니다. 근데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만 허용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비과세 한도가 너무 낮아서 ISA 제도를 활용을 해서 자산 운용을 할 실익이 그렇게 없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표출이 되었죠. 물론 수익 초과분 2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만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종합과세 편입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것도 사실 상당히 유용한 그런 이제 혜택이 아니냐, 유리한 혜택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산가들은 상당히 이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가입자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뚜렷한 세제적 인센티브가 되지는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정도가 이제 2021년까지 7월까지 나타났던 부분인 거고요. 2021년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오게 됩니다. 올해 이제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ISA 세제 혜택이 상당 부분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통산 체계가 보완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ISA 세제 혜택의 변화, ISA 세제의 변화가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에 포함이 됐는데 세제 혜택 강화 부분하고 통산 체계 보완 이 두 가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부가적인 내용이 한 두어 가지가 더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죠. 세제 혜택 강화,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양도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 이제 2023년부터 이제 금융투자 소득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죠, 이게.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지금 세제 혜택이 이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제가 시행이 되는데 금융투자소득세제에서는 상장 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이건 양도소득을 의미하는 거죠. 5천만 원을 기본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ISA에서도 여기에 준하는 내지는 여기에서 주어지는 혜택 이상의 조금 강한 혜택들이 주어져야 ISA에서 이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들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를 감안을 했을 때 ISA에서는 조금 더 강화된 형태, 따라서 ISA에 담겨져서 운용되는 상장 주식 내지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그 양도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하는 무제한 비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이제 세제 혜택이 지금 이제 세법 개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산 체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세제가 도입이 될 경우 ISA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과 ISA 밖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간에 이게 통산체계, 통산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상 규정이 없었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통산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통산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규정들이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의견이 조금 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이제 불확실한 측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죠. 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ISA 계좌 안에서만 통산이 가능하도록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ISA 내에 발생 모든 손익은 ISA 안에서만 통산이 허용이 되고요. 외부 금융투자소득, 그러니까 ISA 제도 밖에서 일반적인 개인 계좌에서 발생한
그러한 금융투자 소득과의 손익통산은 허용되지 않는 걸로 뚜렷하게 규정을 마련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ISA 제도는 완전히 별도의 그 세제 시스템으로 가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는 점 중요한 이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ISA 전원금액 세액공제 적용을 명확화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명확화했다라는 그런 의미 정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ISA가 만기가 도래를 했을 때 만기가 5년, 3년 내지는 뭐 다양하게 설정이 되겠죠.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그 만기 자금을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계좌, 보통 이제 IRP나 뭐 이런 것들이죠. 연금계좌로 이체를 하게 되면 보통은 세액공제에 대해서 추가 한도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 300만 원까지의 추가 한도가 허용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일반 납입금액, 이 연금계좌, IRP와 같은 그런 일반 연금계좌의 일반 납입금액은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근로소득 이제 그 정산에서 이제 감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ISA가 만기가 도달해서 만기 자금이 나왔을 때, 발생했을 때 이것을 연금계좌 IRP로 이제 이체를 하게 되면 ISA가 이제 전환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추가 한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300만 원이 넘게 추가 일반 까지 됐을 때는 그냥 거기서 끝나겠지만 예를 들어 300만 원이 안 됐을 때, 낮게 나왔을 때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예를 들자면 다시 또 추가적으로 그 금액, 만기 금액 부분들을 세액공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세법 개정안에서 확실하게 못을 봤죠. 예. 그래서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2021년 세법 개정안은 ISA 제도 변화 내지는 ISA 활용도의 변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나고 투자 중개형이 도입이 되고 세법 개정안까지 발표가 되고 나서는 이 ISA 계좌의 개설 및 계좌로의 자금 유입은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그러면 ISA 제도 및 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더 개선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을까?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ISA 제도 특히 이제 투자 중개형, 상장 주식 및 국내 공모형 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양도소득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는 100% 무제한 면세를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 면세 혜택이 과연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에 여전히 조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내지는 그런 식의 이제 걱정을 가지고 있는 가입자들은 상당수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어진 그 세제 혜택 상장 주식과 국내 공모형 국내 주식 펀드에 대해서 100% 면제를 해준다는 이러한 세제적 지원은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세제 당국에서는 조금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그러한 스탠스를 밝혀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야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투자형 중개형 내지는 결국 미래는 이제 투자형으로 분류가 될 텐데 이 투자형 ISA 제도의 유용성이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고 아주 중요한 자산관리 기구로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일관성 있는 그런 세제 당국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지금은 크게 이제 계약형, 일임형, 투자 중개형 세 가지 형태의 그 ISA 제도가 지금 이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투자 중개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발전시키고 정형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일반형, 투자 중개형은 결국은 이제 투자형 ISA 제도를 조금 더 이제 보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1인형, 그 다음에 계약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형 ISA 제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하지만 일반형 ISA 제도는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운용을 원하는 가입자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조금 운영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예적금 내지는 MMF나 채권형 펀드와 같은 아주 안전성이 높은 간접투자 상품 등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법. 이 이제 일반형으로 정착시켜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투자형은 금융투자 상품을 조금 폭넓게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되 예적금은 배제하는,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형태를 조금 발전시켜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영국의 ISA 제도, 그 다음에 일본의 NI 리사라고 불리는 일본의 ISA 제도를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ISA 제도의 예적금의 배제를 처음부터 이렇게 채택을 해왔거든요. ISA는 적극적인 운용을 목표로 하는 거다라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뚜렷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ISA의 예적금의 편입은 배제되어 있는 상태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형, 그 다음에 증권형으로 구분을 해서 증권형 ISA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예적금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해서 일반형에서는 예적금의 편입 그렇게 선택권을 보장을 하되 투자형에 있어서는 예적금은 배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금융투자 상품을 폭넓게 편입할 수 있는, 그래서 뚜렷하게 양분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정형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투자형인 경우에는 그런 투자 위험을 적극적으로 떠안을 수 있도록 여기에 현재의 모습과 같은 100% 면제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100% 면제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모습으로는 일반형 ISA, 그다음에 투자형 ISA 이러한 방식으로 조금 정형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30 세대, 특히 이제 ISA의 운용은 특히나 젊은 세대, 2030 세대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2030 세대가 ISA를 통해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적극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립형 ISA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적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적으로 ISA에 납입한 이후에 운용하게 되는 이러한 방, 약간 이제 저축성, 그러니까 정기 적금과 같은 그런 성격을 부여하자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예상 개인 자산 축적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적립형 ISA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그런 유사한 사례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유사한 사례들이 관찰이 되죠. 그래서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강제저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 수준이 조금 낮은 2030 세대에 오히려 더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조금 이렇게 연배가 높은 이제 4050 세대에 있어서는 이미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자금 유입보다는 젊은 세대의 자금 유입을 조금 더 촉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적립형 IS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가입 자격에 대해서도 조금 현재 이제 가입 자격과 가입 문턱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 개선이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국민금융자산 축적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자산 축적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이렇게 충격들이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특히나 주식이나 공물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기본 공개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SA 제도에 대해서 이러한 세제 혜택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약간의 세수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세수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장기 투자를 조금 더 축제하는 방법, ISA에 오래 자금을 묵혀서 운용할수록 사실은 더 도움이, 더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장기 투자 ISA의 자금을 이렇게 묶어놓고 오랜 기간 동안 운용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된다면 사실은 국민들의 자산 형성 그리고 그런 이제 은퇴 자산의 축적이라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까지 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랜 시간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